여러분 보시는 대로 오늘 강의해 주실 한면희 박사님께서는 21세기 공화주의 클럽 상임 대표이시고요. 전 창조한국당 대표, 녹색대학 학장을 역임하셨고, 한국환경철학회장, 전국대학 강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한국 사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진행 방식은 한 25분 내지 30분 정도 강의를 끝내십니다. 25분 내지 30분 정도의 강의를 끝내시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쭉 듣고 답변 강의를 하시고 또 세 번째 질문을 쭉 받고 답변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마치겠고요. 그리고 어, 마지막에 공지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8시 5분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25분 내지 30분 동안에 그러면 한면희 박사님 이렇게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죠. 환영합니다. 네. 시작하시면 아닙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면희 선생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실래요? 소리가 잘 전환도 안 되네요. 예, 그럴까요? 네, 지금 어떤가요? 네, 네, 조금 더 괜찮으신가요? 가까이 좋습니다. 네네.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어, 그 철학자의 실천적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잘 전달이 안 차원에서, 됩니다. 한면희 박사님. 네네. 네, 그 마이클 샌델의 이제 공화주의 관점에서 파시즘을 조망하면서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도 있겠다. 여기에 초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하나 옮겨 주시죠. 내가 옮겨가나요? 네. 어, 일단 뭐 논의 펼쳐가는 과정에서 먼저 좀 실천 철학자의 고민이라. 한면희 박사님 지금 네, 소리가 네, 잘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이크를 조금 네.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가까이 좀 대시면 어떨까요? 마이크를 크게 하려면은 가만히 있어 보죠. 이게 또 뭐를 키워야 되는지. 지금 에, 스마트폰으로 하시는가요? 아니면 뭐죠? 여기 이게 있습니다. 요거. 근데 여기에 음소거 이 비디오 이 뭐를 저거 해야 되는지 가만히 있자. 이런 거는 제가 잠깐만요. 잘 들리는데. 교수님, 저희들은 잘 들립니다. 잘 잘 들려요.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저희는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네네. 그러면 됐습니다. 네네. 키우려면은 교수님, 저희 다 잘 소리 들린다고 키우는 거 합니다. 요거 이걸 키우려면은 잘 들리는데요. 잠깐만 여기에 뭐를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네, 교수님 잘 교수님, 들립니다. 지금 네.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잘 들리나 이제요? 네네. 네, 네, 잘 잘 들려요.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대고 문 닫고. 네. 네. 그, 어, 뭐 옛날 이야기로 잠깐 한 2, 3분 돌아가도록 하죠. 왜 이런 고심을 하게 됐는지. 어, 저는 이제 87년 이제 민주항쟁 과정에서 이제 학자로서 강단에 막 섰을 무렵입니다. 그럴 때 철학자는 진리를 탐구를 하고 그 가운데 사회 윤리도 사실은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상을 바라다 보면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양심의 찔림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저는 마르크스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오히려 제가 박사 논문의 주제로 이렇게 잡고서 책을 모으고 읽기 시작했던 주제가 Philosophy of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를 35년 전에 사실은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에 참여해 놓고 보니까 그 책상 머리에서 씨름해야 할 AI가 굉장히 답답해 갖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해외로 나갈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책을 일단 덮었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맡게 된 게 앞서 직책인 성균관대학교 강사협의회 회장, 전국대학 강사 노동조합 위원장 이렇게 맡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질라서 노무현 정부 인수위가 구성될 때 사실 저는 자문위원이었습니다. 환경 분야의 자문위원이었죠. 그리고 뭐 6개월, 1년 지나서 또 연락도 오긴 했었습니다.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그럴 때 철학자는 이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저 아닌 분도 하실 일들이 많은데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막 녹색대학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피어나게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것처럼 폐족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참 좋은 분인데 정책은 국민에게 사실은 엄청나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줬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연유하는 것일까 생각해 본 결과 이게 진보 진영이 이 정책에 성공을 거둬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는 굉장히 약하구나. 바로 이런 판단 속에서 이상을 쫓는 철학자의 생각에서 이제 좀 낮춰가자. 이상 가운데 실현 가능한 현실화 방안을 좀 쫓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만난 것이 이제 공화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공화주의로 들어갑니다. 근데 공화주의는 원래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럼 로마의 공화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간단히 일별해 보겠습니다. 이쪽도 전설이긴 합니다. 기원전 753년 전설에 따르면 늑대의 도움을 받아서 생존한 로물루스가 이탈리아 반도 테레베강 언덕 위에서 건국한 것이 바로 로마의 시초지요. 그리고 이제 기원전 509년입니다. 찬탈로 등극한 왕의 한 아들이 정숙한 귀족의 부인 루크레티아를 능욕하면서 로마 시민의 분노를 촉발하죠. 이것과 관련되어진 이렇게 그림이 바로 위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군 수장격에 해당되는 루키우스 브루투스가 이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 너마저 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뭐 어쨌든 암살당하는 거죠. 공화정을 공화정을 어쨌든 폐지하려고 하는 이 카이사르를 브루투스가 사실은 찔러서 죽이죠. 그 브루투스의 먼 선조입니다. 바로 루키우스 브루투스가. 이 사람이 왕정을 끝장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물론 이때는 이제 그 원로원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곧바로 외적의 침입이 이렇게 자꾸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임박한 그런 혼란기였어요. 그럴 때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서 논고, 사실 로마의 공화주의가 오늘날 회자되게 된 직접적 계기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서 논고를 씀으로써입니다. 실제로는요. 거기 한 구절을 제가 따왔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 귀족이 횡포를 부리게 되었을 때 민중들이 그것에 저항하여 그들에게 저항하여 봉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외적은 막 침입이 임박했는데 군대 병사로서 동원되어야 할 일반 평민들이 사실은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자칫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귀족의 원로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급기야 사실은 이제 일부 그들의 몫을 허용하게 됩니다. 민중들의 몫을요. 이렇게 마키아벨리의 로마서 논고에 쓰여 있는데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민회, 사실은 평민들이 주축을 이루는 평민회를 통해서 뭐가 허용되느냐? 평민들의 자유, 그리고 평민들의 자유와 평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호민국이라는 직제를 창설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로마 공화정이 사실은 출범하게 되었다. 그럴 때 정치 제도로서 로마 공화정이 갖고 있는 제도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먼저 집정관 제도가 있어요. 이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둘을 두게 되는데 유사시에는 한 사람, 즉 독재관이라고 표현하는데 1인으로 몰아집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주된 어쨌든 중요한 이제 이 의사결정의 논의는 원로원들이 하고, 그리고 민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평민들의 자유와 또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럼으로써 공화중이 성립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장면으로. 네. 그런데 이 로마정을 바라다 보면서 이게 로마의 공화주의라는 게 정말 대단한 제도였네 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키아벨리가 16세기 초에 쓴 로마서 논고라는 저술로 인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키아벨리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고 또 폴리비오스라는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럼 폴리비오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비오스, 그는 누구인가? 패망한 그리스의 현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공화정이 출현하기 직전에 민주정의 그리스가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당해 옵니다. 그 로마로 끌려와서, 근데 워낙 현인이니까 귀족 가문의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그 공화정의 로마가 아프리카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거점을 둔 거대한 당시에 나라 카르타고와 전쟁하면서 한 200년 넘죠. 마침내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런 승리로 이끌면서 지중해 전체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는 공화정 때 이미 제국으로 부상하게 돼요. 근데 그런 힘, 저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폴리비오스가 로마 공화정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탄식을 해요. 그 탄식의 이제 속 내용을 보면, 민주정의 조국인 그리스는 왜 그렇게 빨리 몰락했는가? 그렇죠? 이런 이제 안타까움. 그래서 자기는 끌려오는 겁니다. 노예로 끌려왔던 겁니다. 물론 이제 대접받는 노예였지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정이 갖고 있는 로마의 위력에 대해서 경탄을 금치 못해요.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화정의 로마가 카르타고와의 오랜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는 제국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니.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서 비롯되는가? 폴리비어스는 민주정은 불안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불안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함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는 어디에서 저런 저력이 나왔을까? 적어도 폴리비어스가 볼 때에는 혼합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이건 뭐 또 요즘식으로 좋게 표현하면 융합 정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뭐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혼합정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면이요. 그러면서 네, 이 폴리비어스도 그리스의 현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로마가 스콜라 철학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기본적으로 많이 받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정치학에서 이 언급을 했었어요. 이 언급한 것을 조금 멋지게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 마이크 덩컨이 쓴 폭풍전의 폭풍이라는 곳에 이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보고 이제 이걸 따왔습니다. 읽어보시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이론에 따르면 군주정은 독재정이 되어서 진보적 귀족들에게 전복당하게 되고, 통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은 억압적인 과두제로 빠져들다가, 왜? 평민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기본적 속성이니까요. 그러면 민중민주주의가 사실은 조성되는데, 이 민중민주주의가 과두제 집권층을 이제 타도하면서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민주정은 무정부 상태, 백가쟁명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잘났다고 떠들어대면은 혼란 속에, 그러면서 의사결정도 더뎌지게 되고, 그리고 혼란으로 빠지는 가운데 늘 데마고그, 이제 선동가가 출현하게 되면 이제 상당 부분 인민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로 이제 빠져들다가 이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 이제 요즘은 뭐 군부가 등장하지만, 과거에는 다시금 카리스마를 갖춘 이제 군주 성격의 사람이 등장해서 군주정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폴리비어스가 볼 때는 로마인들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던 까닭에
공화정인 로마가 성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 공화정이 이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런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로마 공화주의는 기본적으로는 융합정체 또는 혼합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군주정의 요소로는 집정관 또는 일인 독재관, 귀족정의 요소로 원로원, 그다음에 민주정의 요소로 평민회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 그런데 로마가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이 정치 제도를 형성하게 된 데에는 로마식 실용주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다음 장면. 그런 점에서 그 마키아벨리가 로마서 논고에서 로마 공화주의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 이제 이 모습을 불거트립니다. 그건 이제 그가 표현한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논고의 한 구절인데, 의심의 여지 없이 귀족과 귀족 아닌 자들의 그 이 행위의 목적을 검토해 보면, 전자 귀족에게는 지배하려고 하는 강한 갈망, 장악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고, 후자 귀족 아닌 자들, 대개 이제 평민들, 일반 민중들, 그들에게는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이 표현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성은 또 거의 비슷해요. 그 이 귀족이나 평민이나 평민이 귀족으로 바뀌었을 때, 그렇죠? 평민의 모습을 그러기보다는 귀족의 모습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갑을 관계 속에서 갑의 침탈, 그래서 을은 늘 서러움과 압박. 그런데 을이 기회가 돼 갖고 갑이 되는 순간 열의 여덟 아홉은요, 을이었던 사람이 갑이 됐을 때 대체로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덟 아홉은. 우리의 모습, 제가 그걸 참 살펴보면은 인간성이라는 게, 여기에 그 마키아벨리는 아주 냉정하게 표현하더군요. 후자에게는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갈망, 다시 말해 귀족들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자신들에게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자유 속에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키아벨리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17세기 정치 철학자 해링턴. 이제 이 해링턴이 이제 이 마키아벨리를 쫙 부각을 시키게 돼요. 해링턴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 서구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희망의 이 요인들이 좌절의 요인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링턴이 볼 때 희망의 요인이 뭐였느냐? 세 가지를 꼽더라고요. 로마 공화정, 그리스 민주정, 그리고 이제 그 이 이스라엘의 이제 이것까지도 언급을 하더군요. 이제 예를 들어 기독 정신, 또는 뭐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교의 이제 이건 아마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정신이겠죠. 이런 것들이 엎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정 로마로 바뀌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서유럽의 경우에는 거의 18세기, 19세기까지 군주의 통치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선한 것이 가고 악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선한 것들을 부활시키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해링턴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링턴을 보게 된 오늘날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캠브리지 이제 학파를 주도했던 퀸틴 스키너 같은 사람이 역사가였는데, 이 해링턴을 통해서 이걸 다시 발굴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영국 캠브리지대 퀸틴 스키너 같은 사람은 해링턴, 그리고 이제 조금 해링턴이 언급하고 있는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로마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그 자유가 뭡니까?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자유.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지배적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강렬하게 부상시켰는데, 이게 카이사르 이후에 사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개인이 누릴 자유의 원천은 자유주의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공화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게 돼요.
자유주의의 자유라는 게 알고 보면 그 원천이 로마 이제 공화주의 안에서 나타난 비지배적 자유. 그렇죠? 법 이외에는 어느 누구의 지배도 불허하는 자유를 개인이 누구나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자유의 원천을 확인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이제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날 부활시키는 거니까 신로마 공화주의라고 말하는데 이게 불거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요 직전에 철학계에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집니다.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이걸 보면서 정치 철학 지평에서 로마 공화주의를 다시 소환하려는 신로마 공화주의가 부상하면서 이것을 이끌었던 초기 퀸틴 스키너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았던 공동 연구자들 예를 들어 필립 패티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탈리아 출신의 학자인 비롤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신로마 공화주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신로마 공화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법 이외에 어느 누구의 지배도 불허하는 인민의 비지배적 자유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조라고 말해도 뭐 크게 과언은 아니겠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자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이제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를 이제부터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성을 사실은 조금 아는 것이 샌델의 공화주의를 이해하는 이제 어쨌든 핵심 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니까 너무 많이 이번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철학자가 볼 때 그 마이클 샌델은 공동체주의자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다만 자신은 공동체주의라는 표현을 썩 이렇게 달가워하진 않아요. 내가 공동체주의라는 특성을 사실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데 썩 달가워하지는 않아요. 샌델은 오히려 그는 공화주의 자라고 불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주의자로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논거가 예를 들자면 미국 사회는 자유주의 또는 자유에 근거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회도 보수와 진보가 있는데 미국의 보수 정치는 대개 보수주의와 더불어서 자유지상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것들은 통상 시장 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제 드러내죠. 따라서 이런 의미의 자유주의는 토마스 홉스가 언급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 그리고 그 존 로크도 같은 계열에서 언급을 하는데 간섭받지 않을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을, 정부로부터도 간섭당하지 않을 자유.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미국에서 진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자유주의가 있는데 이런 사상의 원류로 들어간다면은 존 롤즈의 평등지향의 자유주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평등지향의 자유주의. 그리고 이 평등지향의 자유주의와 정책적으로 잘 맞는 것은 이제 아담 스미스 부류의 고전 경제학이 아니라 케인스류의 경제학과 궁합이 좀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데 어쨌거나 공동체주의는 이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데 특히 자유지상주의 로버트 노직 그리고 같은 계열의 예를 들자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뭐 밀턴 프리드만 그다음에 이제 이 폰 하이에크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자유지상주의의 인간과는 마찬가지 말할 것도 없지만 심지어 존 롤즈의 정의론에 나타나는 인간상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서 뭐 기회는 평등하고 그다음에 절차는 공정하며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문에서 멋지게 언급을 했었는데 나중에 정말로 정의로웠느냐? 불공정하지 않았느냐? 불공정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게 정의를 얘기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상당 부분 롤즈의 이 문헌을 이제 인용한 건데 그럴 때 그 존 롤즈의 인간상은 그 무연고적 자아에 초점을 맞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unencumbered self라고 말하는데 근데 무연고적 자이기 때문에
뭐 조금 어려운 얘기 한다면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사회계약을 맺는데 보편화 가능한,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로운 이제 정의론을 이제 내놓게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인간은, 여러분들이, 저는 청주 안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면 양재월공파고 좀 가까이 있는 충정공파, 뭐 예를 들어서 27대 손. 그래서 저는 이제 형제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부모님,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뭐 외삼촌도 있고 큰아버지도 있고, 그래서 가족의 어쨌든 가풍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면서 고향은 뭐 충청도 이제 청양이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에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동네 개구장이들하고 놀면서 적어도 아이들하고 한글을 사용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한글에 배어 있는 문화까지도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나는 나 아닌, 예를 들어서 가족, 그다음에 이웃, 친구, 친척들과 끊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연계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나 마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흑인인 뭐 킨타쿤테도 뿌리, 루츠 라는 드라마가 옛날, 그 사람도 추적해 보면 아프리카에 어쨌든 연유하는, 그래서 이 무연고적 자아상이라는 게 현실과 괴리된 거다. 일단 이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명해지는데, 그러면서 민주주의 불만이라는 저서를 내놓게 돼요. Democracy's Discontent. 이 저서에서 미 건국 공화주의를 발전시켜서 자유주의가 갖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간섭 없는 자유. 이 간섭 없는 자유가 갖는 대표적인 맹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칼럼으로 드렸는데, 예를 들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정부가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모이지 맙시다. 이렇게 정부가 지침을 줘요. 근데 이 정부의 지침으로부터 간섭받고 싶지 않은 미국인들이, 서유럽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과거와 방식대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코로나19가 막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섭 없는 자유가 갖고 있는 아주 특징이 코로나19 시대 전형으로 드러났다. 그걸 제가 칼럼으로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썼었습니다. 이런 한계. 그 다음에 선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어요. 특히 커먼 굿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어. 정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립성, 그렇죠? 팔짱 끼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면 된다. 개인이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간섭받지 않는 자유, 그 다음에 존 롤즈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초점이 맞춰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민주주의 불만에서 언급하면서 미국 건국의 공화주의를 언급합니다. 건국의 공화주의를 언급하려면 멀리 이제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가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를 염두에 둔 로마의 키케로라는 인물이 공화주의자인데, 이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의무론하고 법률론에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진실로 덕이 국가의 방향을 잡는다면 무엇이 그것보다 더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덕이 이끄는 사회, 국가. 그다음에 원론의 의원 신분은 결함이 없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귀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해악을 밥 먹듯이 저질름으로써 국민들도 똑같이 더 많이 따라하도록, 그렇죠? 키케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바로 미국 공화주의가 탄생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라든가 로마 다 참고해서 자유의 새로운 땅에서 민주주의를 초기에 구해나려고 천명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건국할 때 공화주의를.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보여져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그다음에 원로원 성격의 의회. 근데 의회도 양원제로 나눠 갖고서 민의를 반영하는 하원과 그다음에 원로원처럼 지혜롭게 덕을 갖춘 사람들이 국가가 할 방향을 이끌 의회,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 이런 삼권 분립은 엄격하게 말하면 로마 공화정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민주주의가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마치 민주주의의 특성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원래는 로마 공화정의 원류를 미국 방식대로 사실은 바꿔 들어갔다. 예, 다음 장면. 조금 빨리 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마이클 샌델이
그 건국의 국부인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만 여기서 언급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여기 보면 마이클 샌더슨 Democracy's Discontent가 이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퍼블릭 필라소피, 공공 철학 선상에서 공화주의를 언급하는 겁니다. 공화주의 철학. 토마스 제퍼슨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자이죠. 미국의 공화적인 이상에 따라서 자유는 자치를 필요로 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 통치를 필요로 하고 자율적 통치를 이루려면 참여하는 시민들 하나하나가 덕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덕을 갖춘. 그렇죠? 그래서 덕을 갖춘 사람이 많으면 부덕한 사람도 사실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의 속적인 이익만 추구하려고 달려들면 전체가 그렇죠? 이익 집단.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리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bad society, 나쁜 사회로 미끄럼을 타지 않으려면 시민의 덕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이 미국 헌법의 기초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사람도 공화주의자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는 양심도 갖고 있지만 사심도 있다. 이 사심에 따른 야심이 대단한데 이 야심을 야심으로 견제하는 야심을 없다라고 눈 감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야심을 야심으로 견제하는 공화정의 삼권 분립제도를 마련해서 한편으로는 견제하고 한편으로는 균형 그리고 조화의 단계로 나아감으로써 좋은 사회로 가자.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공적인 위치에는 가능한 한 부덕한 자, 부정한 계략과 음모를 갖고서 그렇죠? 좀 좋은 재주, 잘난 재주 갖고 등장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 한 어렵도록 제도를 마련하려고 고심하고 이런 거를 곳곳에 써요. 그런 선상에서 마이클 샌델이 이제 공화주의를 언급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강한 유형의 공화주의적 이상은 시민의 덕과 정치 참여를 자유의 본질적인 것으로 본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고 할 때 우리는 공동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이 모임이 이제 공공선 거버넌스죠. 이게 사실은 마이클 샌더가 핵심으로 얘기하는 여러분 마이클 샌더라면 정의란 무엇인가? 그의 마지막 장 12장이 공동선장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언급이 돼요. 왜? 자유는 주어져 있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는요. 그렇죠? 공동선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도시나 자유공화국의 공적 생활에 참여하는 한에서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자유의 개념이 마이클 샌델의 공화주의에서는 적극적 자유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소극적 자유 개념이 아니에요. 존 로크 유형의 그런 점에서 신로마 공화주의와 거리가 다소 있다. 신로마 공화주의와 거리가 있다. 그리고 연계적인 자아상의 정치를 추구하되 중요한 것은 포머티브 프로젝트예요. 형성적 기획의 정치를 통해서 시민이 이기심을 갖도록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주안점을 tum으로써 인간 개인이 자유를 누리되 자신의 문제를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는 비율을 높여가는 자율적 통치겠죠. 그럼으로써 모두에게 어쨌든 이롭다고 여겨지는 우리 홍익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공동선의 개념입니다. 사실 홍익은요. 그런 걸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요. 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시즘을 간단히 보고 파시즘 이탈리아어로 묶는다에서 발생한 용어상 파시즘은 첫째로는 개인의 자유를 부추기는 원자론적 자유주의 그리고 이것이 탄생시킨 경제적 자본주의 및 제반 사회계급의 갈등을 조장하는 계급혁명의 공산주의. 왜냐하면 이때는 노동자라는 계급에만 초점을 맞춰서 노동자 아닌 농민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19세기 말에는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비판하면서 20세기 초에서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무르익죠. 그러면서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민족 정서에 호소해서 민족주의로 결집을 이뤄내는데 이 민족주의가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죠, 열등하게 깎아내리기 때문에 배타성이 사실은 결부가 됩니다. 우리의 경우 일제의 억압선상에서 민족주의에 의거해서 독립을 쟁취하다. 이거는 배타적이거나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드러내려는 이제 애국심에 초점을 맞춘 호소예요. 요거하고 구별이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집을 이뤄내되 항상 엘리트가 여기서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트 가운데 초인이 있다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슈퍼스타로 등장하는 거죠. 이 엘리트의 주도 속에 위대한 국가를 이제 추구하는 그러려면 구호가 간결하게 나오죠. 무솔리니가 이미 이 구호를 언급했어요. 믿으라, 복종하라, 투쟁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구현하는 그런 유형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시즘의 주요 기둥을 분별한다면 민족주의가 핵심이고 민족 우월, 그래서 또 다른 면으로는 차별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엘리트주의, 그리고 합리성을 부분 받아들이되 합리주의에만 호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합리주의가 문제다. 따라서 비합리주의. 그래서 계몽주의에 대해서 저항감이 큽니다. 왜? 선전선동을 해야 되고 복종하도록 만들려면,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하려면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제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마고그 예. 선동가의 등장이 주요 기둥이다. 그리고 나치즘은 이런 파시즘과 인종주의가 결합된 게 나치즘이자. 이제 마지막 장, 다음 장. 네. 이제 여기까지 그다음 가겠네요. 1919년 이탈리아 사회당은 총선거에서 처음 제1당의 지위를 획득합니다. 이때 보면 이탈리아를 보면 볼셰비키를 추종하는 극좌, 그 다음에 민주적 수정주의자, 이건 이제 베른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회주의자인데 민주적 수정주의자, 중간에 최대 강령주의자가 이때 주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비사회주의자와는 동맹을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 정책적으로 일당인데도 무능함을 그리고 나약함을 노출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어려움으로 빠져들어요. 실업이 만연하고 물가같이 솟는 폭동 상황에 직면한다. 바로 그때 혁명적 수정주의자인 소렐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생드칼리즘, 이건 뭐 혁명을 엎어버리자 세상, 이런 영향 속에서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무솔리니가 1922년 왕에 의해서 내각 구성권을 획득함으로써 이탈리아 파시즘이 전면화돼요. 독일 나치도 비슷해요. 독일 3인당이요. 초기에는 독일 3인당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아주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과 약간 다른 민주적 수정주의, 베른슈타인류의 이 갈등 속에서 1912년에 이미 제1당의 지위를 얻어요. 독일의 3인당이요. 이걸 유지하는데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되게 마르크스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애매합니다. 민주주의를 모두의 이 권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계급 투쟁으로 노동자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도 따라서 소극적이죠. 그 결과 1932년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1당을 유지하다가 1당을 빼앗겨요.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나치당에게 빼앗겨요. 무능하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무능하면 바른 세력이 무능하면 이런 나치의 등장. 결국 일할 권리를 내세우고 정치적인 경제 개입으로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실업이 하락하고 경제 반등을 이끌어서 1938년에는 거의 완전 고용 상태까지 이끌어내어 나치가요. 그러니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던 거죠. 그러나 그 비극은 참담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야수성,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위대한 독일 민족주의가 바로 부상한 것이 나치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끌어안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때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수면 아래로. 2차 세계대전 끝난 뒤에 오늘날의 복지국가를 만든 사회민주주의가, 즉 사회주의인데 비마르크스적 수정자유주의가 대안으로 부상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 마지막 장. 샌델 공화주의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와 자치, 시민의 미덕,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조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자율적 자치를 추락시키는 파시즘 독재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능력을 갖춘 엘리트 지도자가 부덕하다면, 덕을 못 갖추고 있다면 자칫하면 이들에 의해서 사회가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비판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독한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공화주의는 아주 이렇게 이 주된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파시즘의 등장을 굉장히 제약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21세기 한국 정치 현실을 보면 미중의 신냉전 상태에서 한반도가 이데올로기적, 지정학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다. 그런데 이때 이데올로기적 진영 기준의 배타적 정치가 오늘날 이루어지면서 극단적인 그렇죠? 우파든 좌파든 선동이 난무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 과거에는 자본주의 야수성과 계급 갈등,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AI입니다. AT가 아니라 이거 AI를 내가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기술 이걸로 인한 것들이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됩니다. 앞으로 AI, 이민자, 테러리즘 이런 것들의 이제 진영 정치에 따른 선동이 결합하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 그리고 능력주의는 시장 자유로 흘러서 엘리트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샌들은 경계하고요. 배타적 민족주의 경향은 우리에게도 좀 우려스럽다. 오히려 배타적 민족주의보다는 애국심. 왜냐하면 이게 공동체성에 초점 맞추면 공동선함은 애국심이나 민족의 정도로 가야지 다른 나라의 애국심도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